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860년이니 오래전이다. 그때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게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듣기로 지금은 고귀한 의학의 신들이 포고하기를 아기들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곳은 마취약 냄새 자욱한 병원, 가능한 최신식 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60년 여름 어느 날 젊은 로저 버튼 부부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아야 한다고 결심한 것은 무려 50년이나 앞선 생각이었다.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이 놀라운 인간사에 혹시 연대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뿐.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로저 버튼 부부는 남북전쟁이 있기 전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남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남부 연방에 다수 거주하며 거대한 귀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가문들과 혈연으로 얽혀 있었다. 아이를 갖는다는 매혹적인 오랜 전통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었기에 버튼 씨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은 당연했다. 그는 아기가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코네티컷에 있는 예일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모교이기도 한 그 학교를 다니던 4년 동안 버튼 씨에게 붙어있던 커프라는 별명은 얼마간 짐작 가능한 것이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9월의 그 아침, 그는 6시에 초조한 마음으로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근사한 목도리를 두른 뒤 지난밤의 어둠이 새로운 생명을 품에서 내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볼티모어의 거리들을 지나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으로부터 10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집안의 주치의인 킨 박사가 손을 씻듯 두 손을 비비며 현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직업 윤리상 모든 의사들에게 불문율처럼 요구되는 것이었다. 철물 도매업체 로저 버튼사 사장인 로저 버튼 씨는 저 고풍스러운 시대의 남부 신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무너뜨린 채 킨 박사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킨 박사님, 하고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돌리고는 선 채로 기다렸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의사 특유의 냉담한 얼굴에 묘한 표정이 그려졌다. 어떻게 됐죠? 하고 버튼 씨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떻게 됐나요? 산모는요? 아들인가요? 괜찮은가요? 정신 차리게, 하고 킴 박사가 날카롭게 뱉었다. 뭔가 화가 난 듯했다. 아기가 나오긴 한 거죠? 버튼 씨가 누그러지며 물었다. 킨 박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그래, 나오긴 했지. 어쨌든, 하고 말하고는 다시 그 묘한 시선을 버튼 씨에게로 던졌다. 아내는 괜찮은가요? 응,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킨 박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듯 소리를 질렀다. 당장 가서 자네 눈으로 확인하게. 해귀한. 박사는 마지막 말을 한 단어로 끝내고는 돌아서며 낮게 웅얼거렸다. 내 명성에 먹칠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건가?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난다면 난 끝장이야. 누구든 끝장이지.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버튼 씨가 넋이 나간 듯 물었다. 새 쌍둥이라도 나온 건가요? 젠장, 새 쌍둥이라면 차라리 낫겠군. 의사가 매섭게 내뱉었다. 더 묻지 말고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하게. 그리고 다른 의사를 구하도록 하게. 자네가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받았었지. 난 40년 동안 자네 집안의 주치의였고, 하지만 자네와는 이걸로 끝이네.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집안 사람들 누구도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러더니 박사는 재빨리 돌아서서 더 이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마차에 오르고는 거칠게 말을 몰아 그 자리를 떠났다. 버튼 씨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어대며 인도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열망이 한순간에 싸늘히 식어버렸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옮기며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컴컴한 홀 책상 뒤편에 간호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밀려오는 수치심을 삼키며 버튼 씨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상냥하게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금방이라도 홀을 뛰쳐나갈 듯 보였는데 가까스로 참아내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기를 보고 싶군요. 하고 버튼 씨가 말했다. 간호사의 입에서 작지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그래야죠. 하고 그녀는 허둥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층입니다. 층계 바로 위에요. 올라가 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고 버튼 씨는 식은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머뭇거리며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 홀에는 그는 대야를 든 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다른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하고 또박또박. 그러나 간신히 말했다. 제 아기를 보고 탱그렁.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대야가 층계 쪽으로 굴러갔다. 탱그렁. 대야는 마치 이 젊은 신사가 불러온 공포를 공평하게 나누어 놓기라도 한 듯 계단을 하나씩 때리며 내려갔다. 우리 아기를 보고 싶다고. 버튼 씨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높였다. 그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땡그렁, 땡. 대야가 아래층 바닥에 닿은 것 같았다. 간호사가 정신을 수습하고는 버튼 씨를 향해 경멸로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좋아요, 버튼 씨. 하고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정말이지 해괴한 일이었으니까요. 제발. 하고 그가 꽉 잠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소. 그래요. 이쪽으로 가시죠, 버튼 씨. 그는 몸을 끌다시피 하여 간호사의 뒤를 따랐다. 기다란 홀끝 병실에 도착했을 때 온갖 울부짖는 소리들이 울려 나왔는데 실제로 훗날 그 방에는 울부짖는 방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다. 두 사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에는 벽 주위로 바퀴가 대여섯 개 달린 하얀 에나멜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머리맡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아기가 제 아기죠? 저기요. 하고 간호사가 말했다. 버튼 씨의 눈이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였고 그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랬다. 여러 개의 아기 침대들 중 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은 널따란 하얀 담요에 쌓인 담요의 한쪽 부위를 꽉 채우고 있는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몇 가닥 남아있지 않은 백발에 가까운 머리칼과 턱에 기다랗게 매달린 잿빛 수염이 창문을 타고 들어온 산들바람에 어색하게 나부꼈다. 노인은 의문을 가득 담은 어둡고 흐릿한 두 눈으로 버튼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미친 건가요? 하고 버튼 씨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 깃들어 있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병원에서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우리한텐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하고 간호사가 싸늘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미쳤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의 아기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버든 씨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던 식은 땀은 2배나 늘어난 듯하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다시 바라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그는 환갑에서 10년이 지난 칠순의 나이에 이른 남자를 침대 밖으로 2발을 늘어뜨린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한동안 조용히 2 사람을 하나씩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곤 갑자기 심하게 갈라진 노인 특유의 목소리로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하고 물었다. 버든 씨와 간호사는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놀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고 노인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 날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좀 편한 흔들의자 같은 걸 갖다 주시든가. 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거요? 당신 누구요? 버든 씨가 미친 듯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요. 하고 불만 어린 소리가 대답으로 남겨졌다. 세상에 나온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내 성이 버튼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거짓말, 이런 사기꾼. 노인은 지친 듯 간호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막 태어난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맞다니요. 하고 쇠약한 목소리로 불평했다. 저분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뭐 하십니까? 선생님이 틀렸어요, 버튼 씨. 간호사가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의 아기가 맞고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셔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오늘 중으로 이 사람을 댁으로 데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으로요? 하고 버든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읊조렸다. 네, 저희는 이 사람을 여기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고 노인이 칭얼거리듯 말했다. 조용한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기엔 여긴 좀 그래요. 여기 애들이 하나같이 울고 불고 난리니까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먹을 걸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젖병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버튼 씨는 자신의 아들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오 하나님 하며 극단의 공포에 휩싸인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간호사가 다시 재촉했다. 당장요. 고통에 젖은 그의 눈앞으로 기괴한 장면 하나가 끔찍하도록 선명하게 지나갔다. 그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의 거리들을 등골이 오싹해지는 유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못해, 난 못해. 하고 그가 신음을 토해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그에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면 그는 이 칠순의 노인을 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태어난 제 아들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 노인은 담요를 끌어다 덮을 것이고 2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손님들로 분주한 가게와 노예시장을 지날 것이고 주택가의 화려한 저택들을 지나갈 것이고 양로원을 지날 것이고 저기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간호사가 명령하듯 말했다. 여기 좀요. 노인이 불쑥 나섰다. 이 담요를 두른 채 내 발로 집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요. 아기들은 담요를 둘러야지. 심술궂게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노인이 조그만 흰색 베넷 저고리를 집어털었다. 그러곤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덜덜 떨며 덧붙였다. 이게 여기 사람들이 나보고 입으라고 한 거라고요. 아기들은 누구나 입는 거라고요. 하고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2분 뒤에 이 아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요. 이 담요는 따끔따끔하다고요. 시트라도 한 장 갖다 주면 모를까. 입고 있어. 입고 있으라고. 하고 버튼 씨가 황급히 말했다. 그는 간호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시내로 가셔서 아드님 입을 옷가지를 좀 사오세요. 버튼 씨의 아들이 내는 목소리가 홀에 들어선 그의 뒤를 따라붙었다. 그리고 지팡이도요, 아버지.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버튼 씨는 바깥쪽 문을 거칠게 닫았다. 안녕하십니까? 버튼 씨가 체서피크 의류점 점원에게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에게 입힐 옷이 좀 필요합니다만. 아이가 몇 살이죠, 선생님? 태어난 지 6시간쯤 됐습니다. 버튼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기들 옷은 뒤편에 있어요. 근데 뭘 사야 할지 사실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군요. 그게 아기가 좀 많이 커서 말이죠. 보통 아기들보다. 그러니까 많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치수로 하시죠. 아동복도 있나요? 하고 버튼 씨가 하는 수 없이 생각을 바꾸며 물었다. 점원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하고 그는 머뭇거렸다. 이제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다 큰 남자의 옷을 입힌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만약에 이를테면 아주 큰 아동복을 입힐 수만 있다면 길고 흉한 턱수염을 잘라내고 흰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해서 그럭저럭 최악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볼티모어 사격계에서 자신의 지위는 물론 자존심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동복 진열대를 미친 듯 뒤져봤지만 갓 태어난 버튼에게 맞을 만한 옷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의류점이 원망스러웠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의류점을 탓하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하고 점원이 이상한 듯 물었다. 그러니까 16살입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했었군요. 전 태어난 지 6시간밖에 되지 않다고 들어서요. 청소년 옷은 옆 통로입니다. 버튼 씨는 비참한 심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곤 멈춰서더니 밝은 표정이 되어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옷이면 맞을 것 같군요. 점원이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건 아이들 옷이 아닌데요. 입어도 상관은 없지만 무도회 의상이라 선생님이 입으셔야 할 것 같네요. 저걸 싸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저 옷입니다. 깜짝 놀란 점원은 손님의 말에 따랐다.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 포장된 것을 그의 아들에게 거의 던지다시피 건넸다. 그러곤 네 옷이다 하고 툭 뱉었다. 노인은 포장을 풀더니 미심쩍은 눈으로 내용물을 훑었다. 저한테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툴툴거렸다. 원숭이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넌 이미 날 원숭이로 만들었어. 하고 버튼 씨가 사납게 받아쳤다. 안 어울린다는 생각 따윈 하지도 마. 그냥 입어. 안 그러면 널 때릴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거북해하며 취소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란 생각을 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 말에는 자식으로서 응당 보여야 할 존경심이 기이한 형태로 위장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니 어련히 아시겠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좀 전에도 그랬지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버튼 씨의 가슴을 놀라움으로 휩싸았다. 서둘러라.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옷을 입고 나자 버튼 씨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점박이 양말에 분홍색 바지, 그리고 널따란 흰색 카라가 달린 줄무늬 재킷 아래로 희끗한 긴 수염이 거의 허리께까지 굽실거리며 늘어져 있었다. 모양새가 좋을 리 없었다. 버튼 씨는 병원용 가위를 쥐고는 3번 정도 빠르게 놀려 턱수염의 상당 부분을 잘라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변화만으로는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건 턱도 없었다. 몇 가닥 남지 않은 성긴 머리칼, 물기가 어린 눈, 오래된 치아는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통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긴 했지만 버튼 씨는 단호하게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는 가자 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손을 잡았다. 저를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빠. 신생아실을 걸어나가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실 건가요? 좋은 이름이 생각나실 때까지는 그렇게 부르시겠죠. 버튼 씨가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다. 그가 거칠게 덧붙였다. 버튼 가문에 더하여진 새로운 일원을 위해 성긴 머리는 짧게 잘라 어색하긴 하지만 검게 물을 들이고 얼굴이 반짝반짝 빤빤하게 면도를 시키고 당황스러움을 도무지 감추지 못하는 재단사를 시켜 아동복을 맞춰 입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튼 씨는 그가 그저 명색만 아들일 뿐 첫 아이라기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노인의 구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긴 했지만 벤자민 버튼은 신장이 170cm에 이르렀다. 옷이 그의 신장을 감춰줄 수 없었듯 눈썹을 손질하고 염색해도 그 아래에 놓인 어둡고 축축하며 지친 두 눈을 가릴 수는 없었다. 사실 아이를 돌봐주기로 선약이 되어 있던 유모는 딱 한 번 보고는 질겁을 하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다. 하지만 버튼 씨는 자신이 목표한 것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갔다. 벤자민은 아이였고 아이여야 했다. 처음에 그는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먹으려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아들에게 버터 바른 빵을 심지어 오트밀까지 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날은 딸랑이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갖고 놀아 하고 말하며 벤자민에게 주었는데 그는 그걸 받은 노인 아들이 권태로운 표정으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어대는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벤자민은 딸랑이의 실증이 나왔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뭔가를 발견했고 그것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큰 위안을 주었다. 버튼 씨는 어느 날 자신이 그 전주보다 시가를 더 많이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기의 방에 불쑥 들어갔을 때 푸르스름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그 이유를 알아챘다. 벤자민이 죄책감 비슷하게 어린 얼굴로 짙은색 아바나스한 시가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할 일이지만 버튼 씨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성장에 해로워 하고 경고하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태도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갔다. 그는 장난감 병정들과 장난감 기차들을 집으로 가져왔고 면으로 만든 커다랗고 귀여운 동물들을 사가지고 왔으며 적어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아기가 입에 넣어도 분홍색 오리의 칠이 벗겨지지 않는지를 열정적으로 묻곤 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벤자민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뒤 계단을 통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아기 방으로 몰래 가져와서는
오후 내내 탐독했는데 그러는 동안 면으로 만든 젖소들과 노아의 방주는 마루에 우두커니 놓여 있었다. 버튼 씨의 그 어떤 노력도 벤자민의 완고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볼티모어를 몰아친 충격은 처음에 굉장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버튼 부부와 친족들에게 얼마만큼의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했을지는 판단 불가능한 일이다. 변함없이 우호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은 벤자민 부모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찾느라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거였다. 70살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진 그 표준적인 쇠약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했다. 로저 부부가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일 리 만무했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벤자민의 생활은 일단 병원을 떠난 뒤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6명의 남자애들을 데려다 그와 놀게 했고 그도 팽이치기와 구슬치기에 흥미를 가져보려고 관절이 뻣뻣해지도록 무던히 애를 썼다. 우연한 일이었지만 그가 새총으로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를 은근히 즐겁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벤자민은 매일 뭐든 깨뜨렸는데 모두들 자신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주려고 한 것뿐이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가졌던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나자 벤자민과 노신사가 함께 지내는 일은 엄청난 즐거움으로 변해갔다. 두 사람은 나이와 경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듯 몇 시간이나 함께 앉아 단조롭게 흘러가는 일상들에 대해 지치지도 않고 얘기를 나누었다. 벤자민은 부모와 있을 때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했는데 부모는 늘 뭔가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데다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타금 자신에게 씨를 붙이곤 했던 것이다. 사실 그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남들 못지않게 당혹스러웠다. 의학 학술지를 샅샅이 읽어보았지만 자신과 같은 경우가 일어난 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시키기도 했지만 그도 다른 남자애들과 놀아보려고 성실하게 노력도 하고 때로는 다소 가벼운 게임에 참가하곤 했는데 축구는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힘든 데다 뼈라도 부러지면 다시 붙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유치원에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주황색 종이에 초록색 종이를 붙이고 색깔이 칠해진 지도를 맞추고 두꺼운 종이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란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중간에 잠이 들기도 했는데 젊은 교사들에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일이었다. 여교사가 그의 부모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바람에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건 그로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그가 아직은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12살이 될 무렵 그의 부모도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다. 사실 습관이란 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그가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뭔가 기이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12번째 생일이 지나고 몇 주일쯤 됐을 때 벤저민은 거울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두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난 12년 동안 염색으로 감추어 왔던 백발이 짙은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등도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신체적인 조건도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간신히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제가 큰 것 같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긴 바지를 입었으면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얼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래. 하고 마침내 입을 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14살은 돼야 긴 바지를 입는 건데 넌 이제 12살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실 겁니다. 하고 벤자민이 맞섰다. 나이보다 제가 크다는 걸요. 그의 아버지가 왠지 모를 억지스러운 생각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보고는 말했다. 아, 꼭 그렇지 않아. 나도 12살에 너만큼 컸더랬지.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고 싶었던 로저 버튼이 그 자신과 맺은 무언의 합의일 뿐이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벤자민은 머리 염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또래의 남자애들과 노는 것도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는 거리를 지날 때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짚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양보의 대가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는 게 허락되었는데 12살에서 21살에 이르는 벤자민 버튼의 인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하고 싶다. 일반적인 성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라기는 했지만 매우 정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8살이 된 벤자민은 50살의 남자처럼 몸이 곧게 펴졌고 머리칼도 풍성해지고 색깔도 검정색이 많은 회색빛을 띠었으며 걷는 것도 힘찼고 쉬고 떨리던 목소리도 건강한 바리톤 음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예일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그를 코네티컷으로 보냈다.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했고 신입생이 되었다. 입학식을 하고 사흘째 되는 날, 그는 학적과 직원인 하트 씨로부터 사무실에 들러 수강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벤자민은 머리를 갈색으로 다시 염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서랍을 아무리 뒤져봐도 염색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쓰고 약통을 버렸다는 걸 기억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5분 안에 학적 사무실로 가야만 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냥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다. 안녕하십니까? 학적 담당자가 친절하게 말했다. 아드님 등록 관계로 오셨군요. 그게 사실은 제가 버튼 하고 벤자민이 얘기를 시작했지만 하트 씨가 말을 잘랐다.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곧 이리로 올 겁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벤자민이 불쑥 말했다.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학적 담당자는 미간을 찡그리며 앞에 놓인 신상 기록부를 들여다보았다. 여기엔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 군은 나이가 18살로 적혀 있는데요. 그게 제 나이가 맞습니다. 벤자민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피곤이 깃든 학적과 직원이 눈이 그에게로 건너왔다. 보십시오, 버튼씨. 저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벤자민 역시 피곤이 깃든 눈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18살 맞습니다. 하고 다시 말했다. 학적과 직원이 단호하게 출입문을 가리키고는 나가세요. 하고 말했다. 우리 대학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도 떠나세요. 완전히 돌았군요. 저는 18살 맞습니다. 하트씨가 출입문을 열고는 그러고 싶겠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신입생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18살이라고 당신이 18분은 드릴게. 우리 도시를 떠나는데. 벤자민 버튼은 위험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갔고 홀에서 대기 중이던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쫓았다. 그는 얼마쯤 가다가 고개를 돌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사무실 문가에 서 있던 학적 담당자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던졌다. 제 나이는 분명히 18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제히 터져나온 키득거림을 뒤로 한 채 벤자민은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운명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울적한 심정으로 기차역을 향해 걷고 있던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처음엔 그저 학생들 몇 명이던 게 벌떼처럼 모여들더니 마침내 거대한 군중을 이루었다. 웬 미친놈 하나가 나이를 18살이라고 속여 예일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이 삽시간에 돈 것이다. 흥분의 열기가 캠퍼스 곳곳으로 퍼져갔다. 남학생이 모자를 쓰지도 않은 채 강의실에서 튀어나왔고 축구팀은 연습을 중단한 채 군중들에게 합류했으며 챙없는 모자를 쓴 교수 부인들이 체면을 돌볼 틈도 없이 행렬 뒤를 쫓으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모두들 벤자민 버튼의 말랑한 감성에 대해 쉴 새 없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틀림없이 떠돌이 유대인일 거야. 차라리 고등학교에 갔었어야지. 신동났구만. 양로원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하버드로 가라. 벤자민은 걷는 속도를 높이다가 곧 뛰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하버드로 갈 거야. 악담 늘어놓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무사히 볼티모어에 행 기차에 오른 그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소리 질렀다. 너희들 후회할 테니 두고 봐. 학생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예일대학이 개교한 이래로 저질러진 가장 큰 실수였는데. 1880년 벤자민 버튼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의미심장한 2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같은 해에 그는 이른바 사교계 활동도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교계 댄스 파티에 여러 곳에 데려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었다. 꼭 신살이 된 로저 버튼은 아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더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사실 벤자민이 염색을 중단하면서 두 사람은 거의 같은 나이로 보였는데 형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였다. 8월의 어느 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댄스 파티가 열리는 볼티모어 외곽 쉐블린가의 별장으로 향했다. 멋진 저녁이었다. 보름달에서 쏟아져 나온 빛은 도로를 백금빛으로 물들였고 뒤늦게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바람도 없는 잔잔한 공기 속으로 날려보낸 향기는 마치 낮게 깔린 채 은은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았다. 밝은 빛에 밀밭이 카페처럼 펼쳐진 탁 트인 시골 전경은 마치 한낮인 듯 투명했다. 잡티라고 섞이지 않은 아름다운 하늘로부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란 참으로 정말 이제 불가능했다. 의류 사업은 미래가 아주 밝아 하고 로저 버튼이 말했다. 그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미적 감각은 바닥 수준이었다. 나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 하고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위대한 미래는 에너지와 활력을 가진 젊은 너희들 것이야. 길 저편 멀리 쉐블린가의 별장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이내 그들을 향해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가 살금살금 기어왔다. 애잔한 슬픔을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던가 달빛 아래 밀밭에서 들려오는 은빛 속삭임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멋진 사륜마차 뒤에 멈춰 섰다. 한 부인이 먼저 내리고 이어 나이가 든 신사가 내린 뒤 다른 젊은 여인이 내렸는데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흠칫 놀란 벤저민은 몸 안의 모든 성분들이 녹아버리고 새롭게 교체되는 듯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굳고 피가 뺨과 이마로 몰려들었으며 요란한 쿵쿵거림이 고막을 때렸다.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사랑이었다. 여자는 연약하다 싶을 만큼 호리호리했는데 달빛 아래서 회색빛을 띠던 머리칼은 파닥거리는 현관 불빛 아래서는 벌꿀색으로 바뀌었다. 어깨는 스페인풍의 까만색 나비들이 그려진 아주 연한 노란색의 널따란 베일이 감싸여 있었고 버슬 드레스 아랫단 밑으로 비어져 나온 두 발은 반짝거리는 단추 같았다. 로저 버튼이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저 아이가 하고 입을 뗐다. 힐데가스 뭉크리프라고. 뭉크리프 장군의 딸이란다. 벤저민이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군요. 고 그가 무심히 말했다. 하지만 흑인 소년이 사륜 마차를 끌고 갔을 때 이렇게 덧붙였다. 아빠, 저 여자에게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두 사람은 뭉크리프 양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로 다가갔다. 옛 전통에서 배우고 자란 그녀는 벤자민에게 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낮추는 인사를 보냈다. 그래, 춤을 추게 된다면 당신과 하고 그는 생각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그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그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지은 채 말없이 벽 가까이에 붙어 서서 힐데가드 뭉크리프 주위를 맴돌고 있는 남자들을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이 드러난 그들의 얼굴을 곧 살인이라도 저지를 듯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벤자민에게 그 얼굴들은 욕지기가 날 정도로 불쾌하고 민망할 정도로 붉었다. 양쪽으로 꼬여 올라간 그들의 갈색 수염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 차례가 돌아와 그녀와 함께 음악에 맞춰 파리에서 막 전해져 온 왈츠를 추며 플로어에 서자 들끓던 질투와 두려움이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그는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형님이랑 오신 게 저희가 막 도착했을 때 맞죠? 하고 힐데가드가 푸른색 에나멜처럼 빛나는 두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벤자민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동생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겪은 일을 떠올랐고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다.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게 무리한 일이긴 했지만 이런 멋진 순간을 출생의 비밀 따위로 망치는 것도 죄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훗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그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걸 표시했고 행복했다. 전 선생님처럼 나이가 든 남자들이 좋아요. 하고 힐데가드가 말했다. 젊은 남자애들은 너무 바보스러워요. 하는 얘기라곤 대학에서 얼마나 샴페인을 마셔댔는지 카드 내기에서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하는 것밖엔 없죠. 나이 든 남자들은 여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죠. 벤자민은 당장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만 충동을 자제하려고 애썼다. 선생님 연배는 정말 로맨틱한 나이예요. 그러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50살 말이죠. 25살은 지나치게 세상 물정에 민감하고 30살은 일에 지쳐 활기를 잃어버리고 40은 시가 한 대를 다 태우도록 끝나지 않은 온갖 사연들을 갖고 있죠. 60살은 금방 70이 되어버려요. 50살이야말로 정말 무르익은 나이예요. 전 50살이 좋아요. 50이라는 나이는 벤자민에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50살이 되고 싶은 열망에 빠져들었다. 전 늘 말했어요. 하고 힐데가드가 말을 이었다. 30살의 남자와 결혼해서 그를 돌보느니 차라리 50살의 남자랑 결혼해서
그에게서 돌봄을 받겠다고요. 벤자민에게 남아있던 저녁 시간들이 모두 꿀처럼 달콤한 안개에 젖어버렸다. 그와 힐데가드는 2번 더 춤을 추었고 두 사람은 그날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놀랍도록 의견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는 일요일에 그와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더 많은 의문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건 자명했다. 마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처음으로 깨어난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사이어가는 달빛이 차가운 이슬 안에서 흐릿하게 깜빡이던 여전히 철물 도매업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벤자민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던 동이 막 틀 무렵이었다. 그렇다면 망치와 못 말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나이든 버튼이 물었다. 사랑이요. 벤자민이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었다. 벤자민이 몽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동쪽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빗줄기가 쏟아졌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숲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부리를 찢어져라 벌리며 하품을 했는데 첫 만남으로 반년이 흐른 뒤 힐데가드 몽크리프와 벤자민 버튼이 약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볼티모어 사교계에 일어난 흥분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았다. 사람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 가던 벤자민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이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되살아났는데 그것은 악한 소설이나 황당한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추잡한 소문이 되어 바람처럼 번져갔다. 그 소문들에는 벤자민이 실은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거나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링컨의 암살자인 존 윌크스푸스가 변장을 하고 나타난 거라는 얘기도 끼어 있었으며 마침내는 그의 머리에 조그만 원뿔이 돋아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뉴욕 신문들의 일요 증보판에는 흥미진진한 사파가 실렸는데 벤자민 버튼의 머리가 물고기나 뱀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심지어 몸통을 단단한 노쇠로 그려놓은 것도 있었다. 언론에서 그는 메릴랜드의 신비로운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흔히 그렇듯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볼티모어에 사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이 가능했던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누가 봐도 쉰살임이 틀림이 없는 남자의 품에 스스로 안긴 건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뭉크리프 장군의 심정에 동의했다. 로저 버튼 씨가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볼티모어 블레이즈에 큼지막한 활자로 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다. 벤자민을 보기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소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자신의 약혼자에 대한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힐데가드는 사실조차도 완강히 거부했다.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뭉크리프 장군의 지적도 소용없었다. 철물 도매업이 불안정하다는 얘기 역시 그녀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힐데가드는 완숙한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마침내 그녀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적어도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힐데가드 뭉크리프 친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 철물 도매업이 놀랍도록 번창했다는 사실이다. 벤자민 버튼이 결혼을 한 1880년에서 그의 아버지가 일선에서 물러난 1895년까지 15년 사이에 버튼 가문의 지산은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번창의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바로 가문에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 덕분이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볼티모어는 마침내 벤자민 부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연로한 뭉크리프 장군조차도 사위와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내노라 하는 출판사 9군데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20권짜리 남북전쟁의 역사가
벤자민의 자금으로 출간되었을 때였다. 벤자민에게도 그 15년은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혈관 속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진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햇빛 가득한 거리로 힘차게 발을 내딛고 망치와 못을 지치지 않고 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1890년에 저 유명한 자신의 사업적 혁명을 단행하게 된다. 못 운반용 상자를 밀봉하는 데 사용된 못들은 모두 송출자의 재산이라고 명시한 제안서를 포실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법화시켰는데, 이로 인해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은 해마다 600개 이상의 못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벤자민은 삶이 지닌 즐거운 측면에 자신이 점점 더 매혹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점점 즐거움을 탐닉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이해는 볼티모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여 몰고 다닌다는 거였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만나면 하나같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저 사람은 해마다 젊어지는 것 같고 그들은 말했다. 60살로 접어든 로저 버튼 역시 제대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처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아들에게 지었던 예전의 빚을 말끔히 갚았다. 이제 우리는 즐겁지 않은 얘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가능하면 빨리 하고 넘어가겠다. 그것은 바로 벤자민 버튼이 가진 유일한 걱정거리. 아내가 더 이상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힐데가드는 35살에 14살짜리 아들 로스코를 두고 있었다. 신혼 때의 벤자민은 그녀를 숭배할 정도였다. 하지만 해가 가면서 그녀의 벌꿀빛 머리칼은 평범한 갈색으로 변했고 푸른 에나멜 같던 두 눈은 싸구려 도자기로 바뀌었으며 게다가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만의 법에 너무나도 안주해버렸다는 거였다. 그녀는 너무도 평온하고 너무도 자족적이며 자극에 대해선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취향 또한 너무도 평범했다. 신혼 시절에 그녀는 온갖 댄스 파티와 만찬에 벤자민을 끌고 갔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그와 사교 모임에 가긴 했지만 열정은 사라졌고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 각자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권태 속으로 이미 빠져들고 있었다. 벤자민의 불만은 점점 더 강해졌다. 1898년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참전을 결심했다. 사업가로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아 대위로 임관한 그는 맡은 바 임무를 너무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령으로 진급했고 중령 계급장을 달았을 때 마침 저 유명한 산후안 고지 점령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 전투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그는 훈장을 받았다. 벤자민은 군대 생활의 활력과 자극에 완전히 매료되어 제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도 돌봐야 할 처지라 결국 퇴역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기차역에 도착하던 날 마주 나온 취주 악대는 그를 집까지 호위해 주었다. 힐데가드는 커다란 비단 깃발을 흔들며 현관에서 그를 맞아주었지만 그녀에게 키스를 할 때도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40살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 그는 친숙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좀 더 가까이로 가서 유심히 얼굴을 살피다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이런 세상에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마디를 질렀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진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지금 모습은 30살 남자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기쁨 대신 거북함이 일었다. 그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지금껏 그가 바랐던 것은 그의 실제 나이가 신체적인 나이에 맞춰지는 시점이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기이한 현상이 멈추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끔찍하고도 믿기 힘들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힐데가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난 듯 보였는데 그는 마침내 그녀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에 생겨난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저녁을 먹으며 세심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그는 가볍게 운을 뗐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 힐데가드가 냉소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오. 하고 그는 언짢은 듯 말했다. 그녀가 다시 코웃음을 치고 그 생각이라는 것 하고 말하고는 잠깐 멈추었다. 전 당신이 이제 그걸 중단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날더러 뭘 하라는 거요? 그가 물었다. 당신과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고 그녀가 반박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옳은 방법이 있고 옳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저로선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말이지 사려 깊은 일이란 생각은 들지 않네요. 하지만 힐데가드, 내겐 방법이 없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지 않은 거죠. 늘 그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보는 식으로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논쟁은 터무니없거니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벤자민은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둘 사이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자신에게 매력을 느꼈던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깊어진 골과 함께 그는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온갖 종류의 파티에 가고 결혼한 젊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춤을 추고 사교계 여인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와 담소를 즐기며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반면 파악한 저주에 걸린 귀족 미망인이 되어버린 그의 아내는 샤프롱들 사이에 앉아 오만하게 불만을 터뜨리거나 침통하고 혼란스러우며 불만 가득한 눈으로 그를 쫓고 있었다. 저기 좀 봐요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정말이지 안됐어. 저렇게 젊은 남자가 45살 먹은 여자한테 잡혀있다니. 아내보다 20살은 어릴 거야.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이란 그런 것이다. 1880년에 그들의 엄마와 아빠들이 지금과 똑같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고 수군댔었다는 것을. 집에서 생겨나는 벤저민의 불만은 넘쳐나는 새로운 흥미거리들로 보상되었다. 그는 골프를 시작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춤의 세계로도 진출해 1906년에 보스턴 전문가가 되었고 1908년에는 브라질 머시셔 춤의 대가로 인정받았으며 1909년에는 캐슬워크로 도시의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사교계 활동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이 번창하는 데는 일정 부분 방해가 되었는데 그는 25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던 철물 도매업을 최근 하버드를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곧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사람들은 그와 그의 아들을 종종 헷갈리곤 한다. 이런 일은 벤자민을 즐겁게 했는데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불쑥 찾아들었던 공포는 잊은 지 오래였으며 오히려 자신의 외모에 천진난만하게 탐닉해 들어갔다. 오게티가 하나 있었다 하면 아내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끔찍히도 싫다는 사실이었다. 힐데가드는 50살에 가까워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는데 1910년 9월 어느 날 누가 봐도 20살로 보이는 한 남자가 케임브리지 소체 하버드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50살이 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나 1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아들이 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발설하는 따위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 입학시험을 통과한 그는 얼마 가지 않아 같은 학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평균적으로 18살인 다른 신입생들에 비해 몇 살 더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 기여한 것 대부분은 예일 대학과의 미식축구 시합에서 너무도 뛰어난 기량을 보인 것이었는데 분노 어린 냉혹하고도 무자비한 그의 공격은 7개의 터치다운과 4개의 필드골을 성공시켰을 뿐 아니라 11명에 이르는 예일대 선수들이 하나씩 차례로 의식을 잃은 채 필드 밖으로 실려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는 하버드에서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3학년으로 올라간 그는 팀을 위해 거의 활약할 수가 없었다. 코치들은 그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입을 모았는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키 역시 전보다 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번도 터치다운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가 팀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엄청난 명성이 예일대 팀에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 주길 바란 덕분이었다. 4학년으로 올라간 뒤에 그는 아예 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는 더 야위고 약해져서 어느 날은 2학년 학생들이 그를 신입생으로 착각하기까지 했는데 이 사건은 그의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 그가 신동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분명히 16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4학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이 사실은 종종 몇몇 동급생들의 현실 감각에 충격으로 작용하곤 했다. 그에게 공부는 점점 버겁게 느껴졌고 내용들도 너무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동기들로부터 아주 많은 친구들이 유명한 예비학교인 성 미다스에 들어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성 미다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그곳에서 덩치가 비슷한 남자애들과 어울리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1914년도에 4학년을 마친 그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주머니에 넣고 볼티모어의 집에 돌아왔다. 힐데가드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으므로 벤자민은 아들 로스코네로 가서 살았다. 대체로 그를 반기기는 했지만 그를 대하는 로스코의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게 확실했다. 벤자민은 아들의 눈에 얼이 약간 빠진 채로 집 안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는 사춘기 소년처럼 보였는데 그건 분명 문제였다. 로스코도 이제는 결혼을 했고 볼티모어 사회에서 저명 인사였으며 가족과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사교계 여성들과 젊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벤자민은 이웃에 사는 15살짜리 남자애들 서넛과 노는 걸 제외하면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성 미다스 학교로 가려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그는 로스코에게 말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예비학교에 갔으면 싶다. 그래요. 가세요 그럼. 로스코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였지만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혼자선 갈 수가 없구나 하고 벤자민이 힘없이 말했다. 네가 날 거기로 데려가서 입학을 시켜줘야겠어. 저한테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하고 로스코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가늘어진 눈에 불편한 심기가 묻어 있었다. 그러곤 사실 하고 덧붙였다. 아버진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두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나아요. 그게. 거기서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다음 말을 찾고 있었다. 가시던 걸음을 되돌려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너무 멀리 오셨어요. 장난이 심하셨다고요. 더 이상은 재미없어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행동하세요. 벤자민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고 로스코가 말을 이었다. 집에 손님들이 있으면 절 삼촌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 이해하시겠어요? 15살짜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이제부터 절 삼촌으로 부르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아버지도 익숙해지실 테고요. 딱딱한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로스코가 돌아서서 자리를 떴는데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우울한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간 벤자민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응시했다. 3달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굳이 만져볼 필요도 없이 하얀 솜털만 흐릿하게 나 있을 뿐 말끔했다. 그가 하버드에서 집으로 처음 돌아왔을 무렵 로스코가 그에게 다가와 안경을 쓰고 뺨에다 접착제로 가짜 수염을 붙여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 잠깐이었지만 지나간 어린 시절의 웃음거리가 재현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붙인 수염은 간지러웠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울음을 터뜨리는 그를 본 뒤에야 로스코는 하는 수 없이 동정심을 보였다. 벤자민은 비미니 베이의 보이 스카우트라는 소년 소설을 펼쳐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줄곧 전쟁에 관한 거였다. 지난달에 미국은 연합군 측에 가담했는데 벤자민은 참전을 하고 싶었지만 징집 최소 연령인 16살로도 채 보이지 않았다. 실제 나이인 57살도 자격이 되지 못할 건 뻔했지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집사가 한쪽 구석에 커다랗게 공공소인이 찍힌 편지 하나를 가지고 나타났다. 수신인은 벤자민 버튼시로 되어 있었다. 벤자민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봉투를 뜯고는 읽어나갔다. 편지에는 스페인과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퇴역 장교들을 더 높은 계급으로 재참전시키고 있는데 벤자민을 미 육군 준장으로 임명하니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벤자민은 뛸 듯이 기쁘고 흥분으로 몸이 마구 떨렸다. 그가 원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10분 후에 그는 찰스 거리에 있는 큰 양복점으로 들어가 명확하지 않고 높기만 한 소리로 군복 한 벌을 주문했다. 전쟁 놀이를 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니? 하고 양복점 직원이 별 생각 없이 물었다. 벤자민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이보시오.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이름은 버튼이오. 마운틴 버넌 플레이스에 살고 있고 내가 군복값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 거요. 그런가? 하면서 직원이 머문머문 시인을 했다. 네가 아니라면 네 아빠는 그분이 맞겠군. 그래. 벤자민이 치수를 재고 일주일 후 군복이 완성되었다. 그는 제대로 된 장군 휘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휘장 가게 주인이 YWCA 배지가 더 잘 어울리며 갖고 놀기에는 그게 더 재밌을 거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로스코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집을 떠나 기차를 타고 자신이 지휘할 보병여단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캠프 모즈비로 찾아갔다. 4월에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캠프 입구에 도착한 그는 기차역부터 그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는 보조병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 짐을 갖고 갈 병사를 불러주게 하고 그가 활기차게 말했다. 초병이 못마땅한 얼굴로 그를 노려다보았다. 이런 하고 그가 입을 뗐다. 장군 복장을 하고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꼬마 장군님? 스페인 미국 전쟁 참전 용사 벤저민은 불길이 일어나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버럭 고함을 질렀지만 안타깝게도 변성기에 새된 목소리일 뿐이었다. 차렷! 하고 그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보려 애썼다. 그러곤 잠깐 숨을 몰아쉬는데 갑자기 초병이 뒤꿈치를 한 대 모으고 소총을 세우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벤자민의 얼굴에 은근히 떠오르던 흐뭇한 미소는 주위를 흘끗 보는 사이에 사라졌다. 초병으로 하여금 받들어 총을 하게 만든 것은 그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던 당당한 모습의 포병대 대령이었다. 대령! 하고 벤자민이 새된 소리로 불렀다. 대령이 다가오더니 고삐를 당기고는 눈을 깜빡이며 유심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느 집 자제분이신가? 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내가 어느 집 자제인지는 그대에게 곧 알려주겠네. 벤자민은 사납게 쏘아붙였다. 당장 말에서 내려. 대령이 폭소를 터뜨렸다. 말을 타고 싶은 거군요. 그런가요, 장군? 여기! 하고 벤자민이 생각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이걸 읽어보시오. 그리고 대령에게 자신 앞으로 온 임명장을 내밀었다. 그걸 읽고 난 대령의 눈이 빠질 듯 튀어나왔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대령이 임명장을 주머니에 밀어 넣으며 물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거요. 나랑 함께 가자꾸나. 하고 대령은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본부로 올라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지. 따라오너라. 대령은 본부 쪽 방향으로 말을 돌려 세우고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가능한 한 위험을 지키면서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는데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틀 뒤 볼티모어에서부터 무덥고 느닷없는 여행을 해야 했던 그의 아들 로스코가 하고 있던 생각은 실현되었는데 로스코는 군복도 없이 징징 울어대는 장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1920년에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잔치가 열리는 동안 그 누구도 나무로 만든 장난감 병정과 서커스 미니어처를 가지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는 10살쯤 돼 보이는 조그맣고 꾀지지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맑고 유쾌한 얼굴에 살짝 슬픔의 여운이 깃든 조그만 남자애를 누구도 싫어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이 로스코 버튼에게만은 고통의 근원이었다. 로스코는 이런 문제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세대에 속해 있었다. 그에게는 60살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가 혈기왕성한 인간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더러 뭔가 이상하고 심술궂은 태도를 가진 듯 보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30분만 생각을 해도 그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로스코는 왕성한 활동가들은 젊음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저 정도까지 정말이지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리고 거기까지 로스코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다. 그로부터 5년 후 로스코의 어린 아들은 한 유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더 어려진 벤자민과 함께 놀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로스코는 둘을 같은 날 같은 유치원에 데리고 갔고 벤자민은 색종이를 가늘고 길게 자르고 방석과 사슬과 기묘하고 아름다운 모양들을 만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놀이란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날은 잘못을 해서 구석에 가서 서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햇빛이 창문으로 비쳐드는 즐거운 교실에서
유쾌한 시간들을 보냈으며 이따금 베일리 선생님의 다정한 손이 잠깐 그의 헝클어진 머리 위에 놓여 있기도 했다. 한 해 뒤에 로스코의 아들은 1학년으로 올라갔지만 벤자민은 여전히 유치원에 남았다. 그는 무척이나 행복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커서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면 어두운 그늘이 마치 어렴풋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은 자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하듯 그의 작은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가곤 했다. 하루하루가 늘 비슷비슷한 만족감을 안겨주며 흘러갔다. 그는 3년 동안 유치원에 다녔지만 이제 너무 어려져서 밝게 빛나는 종이 사슬을 왜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남자애들이 자신보다 크다는 이유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애들을 무서워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 그 역시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유치원을 그만두었다. 풀먹인 크고 투박한 드레스를 입은 유모 나나가 그의 조그만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날이 밝은 날은 공원을 거닐었다. 나나가 엄청나게 큰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하면 벤자민이 그녀의 말을 따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잠자리에 들며 옷을 갈아입힐 때 그는 큰 소리로 계속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하고 외쳤다. 가끔 나나는 침대에서 뛰는 걸 허락해 주었는데 그게 재미있었던 건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다시 발을 굴려 뛰어오르면서 아 하고 오랫동안 말하면 그 소리가 희한하게 뚝뚝 끊겨서 들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자거리에서 커다란 지팡이를 꺼내 의자와 탁자를 치고 그 주위를 돌면서 한판부터 싸우자, 싸워 하고 말하며 노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 어쩌다 사람들이 있으면 나이든 여인들은 그를 보며 혀를 끌끌 찼는데 오히려 그는 그걸 재밌어 했다. 젊은 아가씨들이 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면 그는 다소 심드렁해하면서 허락을 하곤 했다. 긴 하루가 지나 5시가 되면 그는 나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오트밀과 맛있는 유동식을 받아 먹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고 그런 모습에는 어떤 힘겨운 기억들도 대학 시절에 호기로웠던 나날들도 수많은 여자들의 가슴을 달뜨게 했던 빛나던 시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유아용 침대의 하얗고 폭신한 벽만이 나나와 이따금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 그리고 잠이 들 무렵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던 태양만이 있을 뿐이었다. 태양이 지고 그의 눈이 감기면 꿈도 없이 그를 괴롭히는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지나간 날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산후한 고지를 향해 달려가던 거친 돌격도 사랑하던 젊은 힐데가드를 위해 여름밤의 도시에 짙게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일에 파묻혔던 신혼 시절도 그보다 앞서 먼로 거리에 있던 음산한 버튼가의 옛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밤이 늦도록 시가를 피우던 날들이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그의 기억에서 몽롱한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먹었던 우유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도 혹은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는지도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아기 침대와 나나의 친숙한 얼굴만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울었고 그것이 전부였다. 낮에도 밤에도 그는 숨을 쉬었고 그의 위에서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으며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냄새와 빛과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하얀 아기 침대와 위쪽에서 어른거리던 흐릿한 얼굴과 우유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가 그의 마음에서 일시에 사라져버렸다.